당신이 예전에 진 빚 갚으려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윤경희입니다.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게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였다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속여서 제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었죠. 오늘 그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윤경희입니다. 올해 68세예요. 남편과 결혼한 지 45년이 됐고 시어머니와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말 길고 긴 세월이었어요. 남편은 올해 71세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올해 92세예요. 나이에 비해서는 정정하시지만 요즘 들어 성격이 많이 까다로워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저희는 3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게 이름은 할머니네 반찬 가게예요. 15년째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시거든요. 동네 단골들이 정말 많아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앞으로 가게 일을 도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도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새벽 5시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밤 8시까지 15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예전에 진 빚을 갚으려면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 무슨 빚인지 물어봤더니 남편이 보증을 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빚이 8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확신하시는 모습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빚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5시부터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배달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68세 나이에 하루 15시간 일하는 게 쉬울 리 없잖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첫날 새벽 5시에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어요.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 20개, 배추 10포기, 당근 30개, 시금치 10단, 콩나물 20kg까지 이 많은 재료를 혼자 손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모든 재료 손질은 내가 담당이야. 나는 요리만 할 테니까 빨리빨리 해. 물을 깎는데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68세 나이에 이런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하니까 관절이 부어올랐어요.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했더니 빚 갚으려면 아픈 것도 참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통제를 던져주셨어요. 재료 손질이 끝나면 바로 반찬 만들기가 시작됐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등 20가지가 넘었어요. 저는 주로 설거지와 포장을 담당했어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나오는 그릇들을 닦아야 했는데 손이 부르터서 견딜 수 없었어요. 특히 기름기 많은 그릇을 닦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는 배달을 나가야 했어요. 무거운 반찬통들을 자전거에 싣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68세 몸으로는 정말 고역이었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배달을 나갔다가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는데 시어머니는 반찬 흐트러진 것만 걱정하셨어요. 오후에는 다음날 재료 준비를 또 해야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20kg 쌀포대를 혼자 들고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녁 6시부터는 마감 정리였어요. 하루 종일 쌓인 그릇들과 조리기구를 모두 닦아야 했는데 최소 2시간은 걸렸어요. 가장 힘든 건 대형 솥을 닦는 일이었어요. 김치찌개 끓인 솥은 바닥에 눌러붙어서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야 했는데 팔이 빠질 것 같았어요. 냉장고 정리도 제가 했어요. 무거운 재료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매일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밤 8시가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완전히 탈진 상태였어요. 집에 도착하면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도 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하시곤 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게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새벽에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들기, 포장하기, 배달하기까지 끝이 없었어요. 특히 설거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쌓이는 그릇들을 밤늦게까지 닦아야 했어요. 손이 부르터서 아팠어요. 배달도 제가 다 했어요. 자전거 타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는데 68세 나이에는 정말 버거웠어요.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팠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화를 내셨어요. 빚을 갚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 재촉하셨어요.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서 저보고 참고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빚을 졌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요구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6개월 정도 그렇게 일하니까 몸무게가 10kg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가게 매출이 꽤 괜찮은데 제가 받는 돈은 하루 2만 원뿐이었어요. 하루 15시간 일하고 2만 원이면 시간당 1,300원 정도예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빚을 갚아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8천만 원을 갚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8천만 원을 하루 2만 원으로 갚으려면 1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뒷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장부함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15시간 일하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뒷방은 보통 창고로 쓰는 곳이라 잘 안 들어가는데 그날은 청소를 해달라고 시어머니가 시키셨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선반을 닦고 있는데 구석진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는데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물건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그런 곳에 자물쇠로 잠가 놓았을까 궁금했어요.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감춰둔 걸까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그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물쇠가 오래된 것 같아서 좀 헐겁더라고요. 마침 가게에 있던 드라이버로 살짝 건드려 봤더니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렸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안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할 정도로 오래된 것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연대보증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고 도장까지 찍혀 있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 누가 제 도장을 사용했다는 말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가게 임대차 계약서인데 임차인이 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럼 이 가게의 실제 계약자는 남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서류를 보고 더 놀랐어요. 가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남편 계좌에서 보낸 입금 확인서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더 찾아봤더니 시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 확인서가 나왔어요.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은 보험금으로 이 가게를 인수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가게의 실제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고 남편이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저한테 상속되는 거잖아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분명했어요.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은 저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자기 가게라고 하면서 저를 부려먹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서류들도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매출 장부가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실제 매출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가짜 장부였어요. 실제로는 하루 50만 원씩 팔리는데 신고는 30만 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20만 원씩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 빼돌린 돈을 시어머니가 자기 개인 통장에 넣고 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통장 사본까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서류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채 빚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빌렸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니까 시어머니 병원비와 남편 도박빚 변제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제가 갚도록 만든 거였어요. 더 찾아보니까 USB도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CCTV 녹화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현금을 빼돌리는 장면들이 다 찍혀 있었어요. 완전히 증거가 확실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서류에 찍는 장면도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던 것이죠.
그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분노가 치솟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당장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르쇠로 일관할 게 뻗쨌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해놨어요. 들킨 걸 알면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첫 번째로 본 건 연대보증서였는데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 연대보증서를 자세히 보니까 날짜가 3년 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였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제 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은행 업무 때문이라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믿고 도장을 빌려줬는데 그때 이런 서류에 몰래 찍었던 거였어요. 정말 계획적이었던 거죠. 연대보증 내용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서 5천만 원을 빌린 보증을 제가 선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뭐라는데 쓰였는지 보니까 가게, 인테리어비와 시어머니, 개인 용돈이었어요. 완전히 사기였던 거예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 생명보험금 2억 원을 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장례비도 모자라서 제가 적금을 깨서 치렀는데 보험금이 2억이나 있었다니요. 그 2억 중에서 5천만 원은 가게 인수비로 쓰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궁금해서 더 찾아봤더니 정말 어이없는 내역들이 나왔어요. 새옷 구입비 500만 원, 여행경비 800만 원, 친구들과 외식비 300만 원, 손자들 용돈 1천만 원까지 완전히 개인 용도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이 원래는 저와 남편에게 상속되어야 할 돈이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멋대로 쓸 권리가 없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발견한 건 가게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각이었어요.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실제 매출 장부를 보니까 하루 평균 60만 원 정도 팔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1,8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하는 가짜 장부에는 하루 35만 원, 한 달에 1,0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차액인 750만 원을 매달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3년간 하면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니까 대부분 시어머니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는 남편 도박빚 갚는데 쓰였더라고요. 남편 도박빚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3년간 경마장과 카지노를 다니면서 8천만 원을 날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8천만 원 빚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사실은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돈이었던 거죠. 네 번째로 발견한 건 제 명의로 된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3장이나 발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드들로 3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시어머니가 쓴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옷 사기, 고급 한정식집 식사, 손자들 선물 사기까지 신용대출도 제 명의로 2천만 원이나 받아져 있었어요. 그 돈도 시어머니가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고요. 모든 빚의 변제 의무는 제게 있었지만 돈을 쓴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완전히 저를 호구로 본 거였던 거죠. 5번째로 발견한 건 USB에 저장된 CCTV 녹화 파일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비리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게에서 현금 매출을 따로 빼돌리는 장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남편의 모습,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시어머니의 손길까지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제가 없을 때 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경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할 거 없어. 도장만 잘 관리하면 몇 년은 더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대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만약 경희가 눈치채면 치매라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버리자. 그러면 가게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런 무서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6번째로 발견한 건 제가 모르는 각종 계약서들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보험 계약서까지 수십 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명의로 된 또 다른 가게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옆 동네에 있는 치킨집을 제 이름으로 임대했더라고요. 그 가게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이용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받은 각종 대출금, 제 명의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각종 계약들까지 총 피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5억 원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5억 원 빚쟁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알고 난 후 정말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들키면 정말 요양원에 보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남편 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 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받은 거였어요. 그 돈으로 가게를 인수했다는 얘기였어요. 즉 가게의 실제 소유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그 재산은 제게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게 주인은 바로 저라는 얘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노예처럼 일했던 가게가 사실은 제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서류들도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기록하는 매출 장부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실제 매출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가짜 장부였어요. 실제 매출은 하루 50만 원 정도인데 신고하는 건 3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매일 20만 원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빼돌린 돈을 시어머니가 자기 통장에 넣고 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또 다른 서류에는 제가 모르는 사채 빚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빌렸다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니까 시어머니 병원비와 남편 도박빚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즉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제가 갚도록 만든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더 찾아보니까 CCTV 녹화 파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현금을 빼돌리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서류에 찍는 장면도 있었어요.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장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르쇠로 일관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USB에 저장했어요. CCTV 파일도 복사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가게의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하나씩 사진을 찍었어요. 매출 장부, 세무신고서, 각종 계약서, 통장 사본, 카드 사용 내역까지 빠짐없이 다 촬영했어요. 휴대폰 메모리가 부족해서 USB를 여러 개 샀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시어머니의 탈세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촬영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현금을 빼돌리는 장면을 잡아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계산이 끝나면 현금을 정리한다면서 일정 금액을 따로 빼놓으셨어요. 그때를 노려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싶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서 자기 지갑에 넣는 장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의 도박 증거를 찾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남편 옷을 뒤져보니까 경마장 입장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지갑에서 카지노 멤버십 카드도 발견했어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보니까 사채업자들에게서 온 독촉 문자가 가득했어요. 네 번째로 한 일은 제 명의로 된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아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어요. 신용카드 3장으로 3천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그리고 각종 할부금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었어요. 다섯 번째로 한 일은 가게의 실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역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니까 당연히 저에게 상속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던 거죠. 여섯 번째로 한 일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며칠 동안 녹음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를 어떻게 더 이용할지 계획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제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까지 다 들렸어요. 특히 남편이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경희는 순진해서 뭘 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한 일은 상권시장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가게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로 한 일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동네 PC방에 가서 배웠어요. 젊은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시간순으로 배치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아홉 번째로 한 일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승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명백한 사기와 횡령, 행위라고 하시면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열 번째로 한 일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 중에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분들을 찾았어요. 몇 분이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현금을 따로 빼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증언서도 써주셨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또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새벽 4시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가게에서 쫓아내겠다고 8천만 원 빚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위협하셨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곧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상권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았어요. 위원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였어요. 회의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내일 모두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르면서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윤경이가 아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또 저를 압박했어요. 내일부터 새벽 4시에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많아졌으니까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뵈어요. 하지만 그 내일이 시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날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권시장위원회에 연락했어요. 긴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위원장님이 뭔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가게 소유권 문제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위원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당일 오후 3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셨어요. 상권 상인들과 관계자들을 모두 모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원회에서 직접 연락할 거라고 하셔서 그냥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상권위원회에서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었나 봐요.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도 모르는 척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별거 아닐 거라고 하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회의장은 동네 주민센터 대회의실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20명 정도가 와 계셨어요. 상권 상인들과 위원회 관계자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저한테 혹시 내가 뭔가 말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권 내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다룰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왜 경위를 부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4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경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당한 일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소리냐고 웅성거리셨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파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건 가게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임차인이 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라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게 주인이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두 번째로 생명보험금 수령 확인서를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은 2억 원으로 가게를 인수했다는 증거였어요. 그 돈은 당연히 저와 남편에게 상속되어야 할 돈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멋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위원장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계속 들어보자고 하셨어요. 증거를 다 본 후에 판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시어머니의 탈세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이중 장부와 현금 빼돌리는 동영상이었어요. 동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현금을 자기 지갑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장면까지 나오자 참석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상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번째로 제명의 도용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연대보증서에 제 도장이 찍힌 건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서류에 찍는 CCTV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정말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제가 3년간 당한 노동 착취 실상을 보여드렸어요. 하루 15시간 일하고 2만 원만 받았다는 증거들 이었어요.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빚을 갚으려면 당연하다고 했다는 걸 설명했어요. 모든 증거를 다 보여드리고 나니까 회의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우리 상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위원장님이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이 가게가 정말 어르신 명의인지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서류는 집에 있다고 하시면서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위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윤경희 씨가 법적 소유자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현이 다 꾸며낸 거라고 하시면서 내 가게라고 우기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가게라고 하시면 서류 하나만 보여주세요. 어머니 이름이 적힌 곳이 단 한 줄이라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실제로는 아무 근거가 없으셨으니까요.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어요. 가게 운영권을 윤경희 씨에게 인정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탈세 문제는 즉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남편의 도장 위조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기댈 곳이었던 가게를 잃게 된 거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까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제 것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고 저는 정당한 주인이 됐어요. 68세의 나이에 이런 반전을 경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였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상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위원장님이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이 가게가 정말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지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서류는 집에 있다고 하시면서 변명하셨어요. 하지만 위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건 윤경희 씨 소유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현이 다 훔쳐간 거라고 내 가게라고 우기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가게라면 서류 하나만 보여주세요. 당신 이름이 적힌 곳이 단 한 줄이라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위원회에서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가게 운영권을 윤경희 씨에게 인정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탈세 문제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남편의 연대보증 위조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셨어요. 평생 기대고 살던 가게를 잃게 된 거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이용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적게 받은 거였어요. 그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제 것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게에 나올 수 없었고 남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가게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네 반찬 가게에서 경인의 반찬 가게로 새로 만들었어요. 간판을 바꾸는 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40년 만에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을 보니까 꿈만 같았어요. 동네 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계셨나 봐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직원을 새로 뽑는 것이었어요. 혼자서 15시간씩 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처에 사시는 50대 아주머니를 고용했어요. 시간당 1만 원에 하루 8시간씩 일하시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세 번째로 한 일은 가게 내부를 완전히 새로 꾸미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을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특히 주방을 현대식으로 바꿨어요. 새 냉장고와 조리대까지 설치하니까 완전히 다른 가게가 된 것 같았어요. 네 번째로 한 일은 메뉴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던 반찬 말고 제가 잘하는 음식들을 추가했어요. 특히 집에서 해먹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인기였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자주 주문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로 한 일은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나올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닫기로 했어요. 10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 한 일은 모든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처럼 현금을 빼돌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카드 결제를 늘리고 현금 영수증도 빠짐없이 발행했어요. 세금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했어요.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빼돌리던 돈까지 모두 제 몫이 됐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어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됐어요. 직원 임금과 각종 비용을 빼도 300만 원은 남았어요. 전에 받던 월 6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일곱 번째로 한 일은 시어머니가 빚진 돈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각종 대출을 하나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가게 수입이 좋아서 매월 일정 금액씩 상환할 수 있었어요. 3년 정도 지나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덟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상권 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위원장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고 사업 조언도 해주셨어요. 상권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어떤 가게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됐고 근처에 얼굴을 내밀기도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의 몰락은 정말 빨랐어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먼저 단골 손님들이 등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탈세하고 현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됐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며느리 도장 도용해서 사기친 그 할머니라고 하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결국 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멀리 사는 조카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눈치 보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도 시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 집안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어요. 제가 가끔 소식을 듣는데 정말 초라하게 지내신다고 해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늙으시고 초라해져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쪼그라들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약간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40년간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용했으면 당연히 이런 대가를 받아야죠. 동네에서는 이제 시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저으세요. 그런 나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서 비난하세요. 특히 같은 나이대 할머니들이 더 화를 내세요.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시어머니의 옛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창피해서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92세 고령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사는 게 정말 비참해 보여요. 하지만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도장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첫범이라 실형은 면했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됐으니까 어디 가서 일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집에서 매일 술만 마시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9번째로 한 일은 제 건강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3년간 혹사당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관절염과 근육통 정도였는데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로 많이 좋아졌어요.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돈에 여유가 생겨서 건강에 투자할 수 있게 됐거든요. 10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68세에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강습을 들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서 가게 메뉴에 응용했어요. 컴퓨터 수업도 들었어요. 가게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배우니까 정말 유용했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68세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웃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쌍한 며느리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인정해 주세요.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긴 여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간혹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가게도 더 번창하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와요.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평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사연을 방송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68세에 방송에 나간다는 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방송 제목이 68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었어요. 30분 동안 제 얘기를 자세히 들려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경인의 반찬 가게가 유명해진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시어머니 착취 이겨낸 68세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렸어요. 그 후로 주문이 폭증했어요. 하루에 100개 이상의 반찬 주문이 들어와서 직원을 3명까지 늘렸어요. 온라인 주문도 시작했어요. 젊은 손잡벌 되는 분이 와서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어주셨어요. 전국 배송을 시작하니까 매출이 10배로 늘었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68세에 이런 성공을 맛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청에서도 표창을 받았어요. 모범 소상공인상을 주시면서 다른 분들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셨어요. 상공회의소에서도 강연 요청이 와요.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신기해요. 2호점도 준비하고 있어요. 옆 동네에 더 큰 가게를 얻어서 확장할 예정이에요. 직원도 10명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프랜차이즈 제의도 받았어요. 경인의 반찬 가게를 전국에 확산시키자는 제안인데 정말 고민 중이에요. 젊은 사업가들이 와서 투자하자고도 해요. 자본을 대신 투자해 줄 테니 함께 사업을 확장하자고 하더라고요. 요리책도 출간 예정이에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경인의 손맛 비법이라는 책을 내자고 하셨어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데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됐어요. 광고 수익까지 생겨서 수입원이 다양해졌어요. 정말 68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어요. 동네에서는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됐어요. 길에서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잡벌 되는 젊은이들도 존경한다고 말해줘요.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응원해 주세요. 경인의 반찬 가게는 이제 지역의 자랑이 됐어요. 관광객들도 꼭 들르는 명소가 됐거든요. 68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꿈 같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지금 제 나이 68세에 이런 성공을 맛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를 함부로 대한 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68세부터 시작된 제2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시어머니는 요즘 다른 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과는 아직 같이 살고 있지만 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더 우위에 있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용서해 달라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40년간 저를 속인 걸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정당한 대가도 받고 있어요.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사장님이 됐어요. 68세에 이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만 있으면 계속 당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가족한테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해요.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게에서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